도대체 뭐하는 집구석이길래 이러냐. 딸아 어서 나가자. 얼른 나가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60대 김호철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과 분당에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부동산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다행히도 딸 하나 시집 보내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니 사람이 떠나가더군요.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석 달 만이었는데 그때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제대로 못 흘리고 멍하니 서 있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오직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재혼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딸 하나만 잘 키우면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명문사범대를 나왔고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7살,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됐지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는데 솔직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섭섭했습니다. 내 딸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지요. 아빠, 좋은 사람 만났어. 소개시켜줄게. 며칠 후 시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딸의 남자친구는 32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180 이상이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매너도 좋았고 악수를 청하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욱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하늘이라니? 오빠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저번 방학 때 미국 여행 갔다 왔잖아요, 아빠. 그때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말 한마디 건넨 게 인연이 됐죠. 딸이 행복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론 비행기에서 만났다는 게 뭔가 찜찜했습니다. 요즘 결혼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딸이 워낙 똑똑한데 설마 그럴 리 있겠습니까? 잘 알아보고 만났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자네는 무슨 일 하나? 무역회사 상무입니다.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어요. 무역회사라면 수입 유통업이요. 주로 동남아 쪽에서 여러 과일이나 특산품을 들여오는 일을 합니다. 예비 사위의 대답은 막힘없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건실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예비 사돈과의 만남도 한몫했지요. 그 만남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호철 선배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선배님. 저 경영학과 80학번 박성민입니다. 선배님, 학생회 간부 하셨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학생회 간부였던 건 동문이면 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일이 많았던 시기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아, 박성민.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제가 중간에 유학을 가서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님, 혹시 제 아들 재욱이 아시죠? 선배님 따님이랑 사귀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아들한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동문이신 줄 알고 정말 반가웠어요. 80학번이면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사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 조심스럽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아들이 선배님 따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선배님 따님이라니 믿음이 가고요. 목소리가 진중했습니다.
동문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같은 학교, 같은 과라는 게 묘한 신뢰감을 주더군요. 제 아들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사업도 물려주고 재산도 다 줄 겁니다. 선배님 따님 평생 행복하게 할 놈입니다. 제 아들 놈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딸도 제욱군을 많이 좋아하던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곧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진지했고 말투도 점잖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변 동문들에게 박성민이라는 이름을 물어봤는데 졸업을 안 한 친구라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무역회사 홈페이지도 있었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 예비 사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상견례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제가 가평에 작은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하게 가족끼리만 만나면 어떨까 해서요. 레스토랑보다 훨씬 편할 것 같아서요. 별장이라니 재력이 꽤 되는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뭘 준비해 갈까? 물으니 예비 사돈은 다 준비하겠으니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딸과 함께 가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이 들떠서 말했습니다. 아빠, 재욱 오빠,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나한테도 엄청 잘해주셔. 그래, 다행이네. 응, 비록 졸업은 못하셨지만 아빠랑 동문이시기도 하고 진짜 믿음직스러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평 별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 마당도 넓었고 입구에서 예비 사돈 부부가 웃으며 맞이했는데 예비 사돈은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인상이 부드럽고 말씨도 점잖았어요. 예비 사부인도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배님. 아,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1층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어요. 커다란 소파에 앤틱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도 비싸 보였고 정갈하게 정장을 입은 고용인들까지 여럿 있다니 재력이 상당하구나 싶었습니다. 와, 정말 집이 너무 예뻐요. 딸이 감탄하자 예비 사돈이 허허 웃으며 그저 그렇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예비 사위도 나타났는데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집에서 보는 모습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그래, 잘 지냈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예비 사돈이 문득 대학 시절 얘기를 꺼냈어요. 선배님, 그때 학생운동 정말 치열할 때 아닙니까? 허허, 그렇죠. 그때 참 격동의 시기였어요. 저도 시위에 참여하며 최루탄 냄새 많이 맡았습니다. 그때 학생회 건물에 불까지 났잖아요. 다들 불 끈다고 양동이 들고 난리를 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얘기를 나누니 더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건물 이름까지 언급하니 정말 같은 학교를 다닌 게 맞는 것 같았고 예비 사돈이 김인호 교수님을 기억하냐고 물었을 때 저도 당연히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아, 김인호 교수님, 물론이지. 나도 수업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교수님 정말 엄하셨죠. 그렇게 저희를 별장 안에 마련된 식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랍스터에 양고기까지 으리으리하게 차렸더군요. 어머,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다니. 딸이 감동해하자 예비 사부인이 웃으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상견례를 시작하자며 예비 사돈은 저에게 술을 권했어요. 선배님, 한잔 하시죠. 아, 저 술은 잘 못하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좋은 날인데. 분위기에 떠밀려 독한 양주 한 잔을 마셨는데 평소에 술을 거의 안 해서 금방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배님,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이들 의견을 들어봐야죠. 저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후배님이 좋다면 저희도 서둘러 보겠습니다. 상견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제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평소 안 먹던 술 때문인지 복통이 왔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제가 일어나니 여자 고용인이 바로 따라오더군요. 아, 저쪽입니다. 여자 고용인이 1층 화장실을 가리켰는데 급하게 가보니 누가 사용 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잠깐만요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2층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물으니 계단 올라가서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 보니 2층 화장실도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럴 수가. 배는 점점 더 아프고 식은땀이 났는데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그 고용인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손님, 2층 화장실 문이 잠겼나요? 문이 고장나서 가끔 그러더라고요. 네, 3층은 없나요? 3층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용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급한데. 2층 화장실 열쇠를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용인이 아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곧 쏟아낼 것만 같아서요. 고민 끝에 리모델링 중이라고 해도 화장실까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3층 화장실을 쓰고 보자. 고용인이 완전히 내려간 걸 확인하고 3층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은 좁았고 공사 중이라 먼지가 많았어요. 중간에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이 정도로 급하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3층에 도착했는데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났고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었지만 다행히 화장실 표시가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한 일도 스르륵 사라질 정도로 말이죠. 왜냐면 그 화장실 욕조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요. 심지어 젊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손이 뒤로 묶여 있었으며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자는 눈을 감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잔인한 사건 현장 모습 같았지요. 저도 모르게 여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눈물을 흘렸는데 입에 테이프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겨우 흔들며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풀어드릴게요.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 입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손목에 결박된 테이프도 풀려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박재욱이요. 경찰 좀 불러줘요.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평인데요. 별장에 사람이 감금돼 있습니다. 그 사이 여자가 발목에 테이프를 풀어냈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밖 멀리서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비 사돈 같았죠. 설마 3층에 올라간 거야? 빨리 확인해.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저놈들이 올라와요. 빨리 도망가세요. 하지만 경찰 오기 전에 저놈들이 먼저 와요. 아저씨, 딸도 위험해요. 계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요, 빨리. 여자가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내더니 화장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뒤따라 나갔어요. 우당탕, 여자는 계단이 아닌 창문을 향해 달려가더군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예비 사돈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배님, 위험합니다. 예비 사돈이 소리쳤어요. 저 여자 스토커예요. 다치면 안 돼요. 예비 사위가 여자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여자는 이미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3층인데도 말이죠. 아, 안 돼. 예비 사돈이 창문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다쳤으면 어떡해.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틈에 저는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딸 생각뿐이었어요. 선배님, 오해입니다. 설명 좀. 예비 사돈이 뒤에서 외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2층, 1층,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딸 이름을 마구 불렀습니다. 딸이 1층으로 뛰어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아빠, 무슨 일이야? 수진아, 우리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네? 왜요? 아직 상견례 안 끝났는데요. 상관없어, 얼른.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딸을 막무가내로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비 사돈과 예비 사위가 언제 내려왔는지 저와 제 딸이 뛰어나간 현관 쪽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열쇠를 가져온 고용이는 입구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서 가야 해. 설명은 나중에. 빨리. 딸과 함께 저는 서둘러 주차된 차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빨리 타. 차 키를 꺼내 문을 열고 딸을 태웠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예비 사위가 우리 쪽으로 뛰어왔어요. 장인어른, 잠깐만요. 오해예요. 자네 오지마. 제가 소리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하게 출발했고 백미러로 보니 뒤따라온 예비 사돈과 예비 사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인데요? 이거 너무 실례 아니에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3층에 여자가 잡혀 있었어. 머리에서 피까지 흘리고 있었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재욱이가 그랬대.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 말도 안 돼. 재욱 오빠가 왜? 그럴 리가요. 저는 딸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별장을 빠져나와 주차된 채 올라탔습니다. 고용인도 많던데 혹시나 제 딸과 저를 붙잡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제 기분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달리다 보니 사이렌을 울리며 별장 쪽으로 향하는 경찰차가 보이더군요. 제 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도 안 계시고요. 네, 분명히 있었는데요. 집주인 말로는 스토커가 침입했다가 도망갔다고 하던데요. 신고자분께서도 현장을 이탈하셨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가 딸을 데리고 도망친 사이 그들은 재빨리 욕조를 닦고 피 묻은 책도 치우고 증거를 모두 지워버린 겁니다.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도는 경찰에게 정신 이상자 스토커가 침입했다며 오히려 그 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 공포에 질린 눈빛, 테이프로 막힌 입, 흐르는 피를. 이게 바로 그들의 수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화장실에 여자를 묶어놓고 상견례 하는 놈의 정체는 뭐고 그 부모는 무엇인가요? 나름 산전수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딸은 울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렸어요. 예비 사위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선배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쪽에서 보낸 문자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에 앉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욕조 속에 묶여있던 여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공포에 질린 표정, 도와달라는 애원의 눈빛 말입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예비 사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 여자는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왜 묶어놓고 때려? 그게 아니에요. 때린 게 아니고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스토킹을 했어요.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까지 찾아오고 심지어 수진이한테까지 연락한다고 하다가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하니 찾아온 거예요. 제가 죄가 있으면 아까 경찰이 저를 끌고 가죠. 경찰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놔. 그래 놓고 상견례를 하고 싶어. 잠시 격리 놓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버님하고 수진이 도착했는데 그 여자가 날뛰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내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어쨌든 우리 수진이 자네에게 보낼 수 없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아버님, 안 돼요. 저 수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진짜 그 여자 손끝 하나 안 댔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경찰서 같이 가보시죠.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버님, 그 여자 스토킹 전과가 있어요. 제가 당한 것들 조서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 정말 피해자였다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근데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도망갔잖아요. 본인이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도망간 거예요. 자네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도망간 거 아닌가? 아버님, 저희는 그냥 확인하러 올라간 거예요.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근데 저 여자가 저희 보자마자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럽니까? 내가 본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 아니요, 아버님. 그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홀린 겁니다. 게다가 진짜 감금된 피해자라면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도망갔잖아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설사 자네 말이 맞더라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자네도 우리 집 화장실에서 구타당한 남자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어떻겠나?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우리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더 냉담하게 말하자 예비 사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제발요. 안 돼. 딸도 충격이 심해서 쉬고 있어. 장인어른, 난 내키지 않아. 이 결혼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니까. 저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피투성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이 코너에 몰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연기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자. 응.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아빠, 응. 재욱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그래서 오빠가 그러는데 그 여자가 정말 스토커였대. 오빠를 1년 넘게 괴롭혔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아닐까? 수진아, 아빠가 직접 봤어. 그 여자 표정을 말이다. 하지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표정으로 알 수 없잖아. 딸이 예비 사위를 변호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렇다면 아빠가 직접 알아볼게.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놈 만나지 마. 아빠 말 들어. 제발.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재욱 오빠 믿고 싶어. 오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1년 넘게 사귀면서 한 번도 나쁘게 한 적 없었어. 그게 다 계획된 거였을 수도 있어. 아빠는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네가 다칠까봐 그래. 난 안 다쳐.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딸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렇게 제 딸과 사이가 멀어지나요? 저는 그날부터 뉴스를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그 욕조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정말 예비사위 말대로 아무 일도 없이 끝난 걸까요? 그날 오후 딸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예비사위를 만나러 가는 게 분명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딸도 이제 27살 성인이니까요. 저녁 늦게 돌아온 딸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빠, 나 재욱 오빠 만나고 왔어. 그래, 오빠가 그러는데 그 여자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대. 가족들이 동의해서 치료받고 있다고. 병원 이름은? 응? 그건 몰라. 근데 오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수진아, 제발 정신 차려. 사람을 멀쩡하게 묶어놓고 병원에 보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빠는 왜 자꾸 오빠를 나쁜 사람 취급해? 오빠도 피해자라고. 넌 왜 그 사람만 믿고 아빠 말은 안 믿는데? 아빠가 오해하는 거잖아.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말다툼 끝에 딸이 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딸 방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아빠가 오해를 너무 심하게 해. 응, 알아. 오빠도 힘들지. 나도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아빠 설득할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도 한편으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은 저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예비사위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야, 나 좀 봐야겠어. 왜? 무슨 일이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별장에서 본 여자 이야기, 예비사위의 해명, 딸의 반응까지. 변호사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호철아, 일단 경찰 조사 결과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내가 아는 경찰 있어. 가평서에 문의해 볼게. 이틀 후 변호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철아, 이거 정상적으로 해결됐다는데. 뭐? 경찰 말로는 다음날 여자가 경찰서로 찾아가 멀쩡히 가서 자기 잘못이라고 했대.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때 협박을 받는다고 했어. 그건 모르겠고 그 여자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그 집에 찾아가서 자해했고 숨어 있다가 들켰다고 말했다니까. 내가 봤을 땐 분명 감금돼 있었는데. 아무튼 내 예비사위랑 그 여자가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니 경찰도 어쩔 수 없잖아. 그 여자 연락처라도 알 수 있어. 그건 개인정보라. 안 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조작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었어요. 정말 심증이 가는데 물증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괴로워하고 살려달라고 한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한 번은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딸은 이제 저랑 말도 안 섞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죠. 이틀 후 예비 사돈과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그는 여전히 점잖아 보였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선배님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자는 정말 스토커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2년 전에 잠깐 사귄 여잔데 헤어지고 나서 계속 집착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아들 핸드폰에 그 여자가 보낸 문자가 수백 통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말은 자신 있었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견례 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날인데 경찰이 오고 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금했다는 겁니까? 감금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 여자가 자해하겠다고 협박해서 손발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제 아들놈이 선배님 따님 아니면 죽겠다고 나오니 저는 이제 선배님 바짓가랭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못할 게 없어요. 선배님. 그러면서 예비 사돈이 눈물을 보이더군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자분 제가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하고 놀라는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재차 만나야겠다고 하니 예비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 원하시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비 사돈은 욕조 속 여자를 제 앞에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매번 연락이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쌓아둔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돈 아끼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고민 끝에 지인을 통해 사설조사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틀 후 강남의 사무실에서 탐정을 만났는데 50대 중반의 군 출신으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박재욱, 박종수 부자의 신원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과거 행적, 재산 상황, 전과 유무까지요. 제가 선금으로 수표를 건네자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속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도와줘. 우리 딸 지킬 수 있게.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이고요. 제가 먼저 접촉해 봤는데 처음엔 무척 경계하더군요. 하지만 사장님 이야기를 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별장에서 도와주려던 그 아저씨라고 하니까요.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겠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일 나랑 같이 좀 가자. 어디? 그 여자 만나러.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나도 가야 해. 그래, 네가 직접 들어야 해. 재욱이가 어떤 사람인지. 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탐정이 정한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2층 구석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가평 별장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말랐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탐정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지은 씨, 이분이 김호철 사장님이고 따님 수진 씨십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별장에서. 물론입니다.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신고해 주셔서. 그래도 도망칠 수 있었어요. 탐정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우리 셋만 남았어요. 여자가 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 씨, 맞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수진 씨랑 아저씨에게 할 말이 많아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들으려고 온 겁니다. 여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재욱이랑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3년이요?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재욱 씨가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도 믿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제가 모은 돈까지 다 털어서 2억을 줬어요. 2억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전 재산이었어요. 재욱 씨가 회사 서류도 보여주고 사업 계획서도 보여줬거든요.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유령 회사였어요. 회사였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재욱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그게 수진 씨였어요.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한테는 수진 씨가 회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냥 비즈니스 관계라고. 근데 알고 보니 결혼까지 약속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이성을 잃었어요. 재욱 씨를 찾아다녔어요.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멍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저를 스토커로 몰아붙였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스토커요? 네, 제가 돈 달라고 쫓아다닌 게 스토킹이라고. 신고 기록이 있으니까 경찰도 저를 의심했어요.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별장에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2억은 못 받아도 얼마라도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재욱 씨 아버지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책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까 묶여 있더라고요. 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도 가고 아저씨랑 따님도 가신 후에 간신히 도망치던 저를 잡아서 협박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제가 자해하고 숨어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라고요. 아니면 제 친척들을 해코지하겠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까? 네, 무서웠어요. 진짜로 할 것 같았어요. 여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재욱 씨가 다시 연락했어요.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대신 수진 씨랑 수진 씨 가족을 만나지 말라고. 5천만 원이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더라고요. 또 속일 것 같아서.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탐정님 말씀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아저씨라면 제 이야기를 믿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까? 문자나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같은 거요. 처음엔 계좌이체도 했어요. 몇 천만 원씩 여러 번. 나중엔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했고요. 사업자금이라면서 증빙 서류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욱 씨가 제 핸드폰을 부셔버렸어요. 이체 내역 캡처, 문자, 사진 전부 날아갔어요. 통장이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지만 이체한 건 5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준다는 금액도 5천이에요. 물론 말로만 준다고 하겠지만요. 그제야 그 이야기를 듣던 딸이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저처럼 속은 거잖아요. 여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막아주셔서. 수진 씨는 저처럼 되지 않았잖아요. 부러웠어요.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달라졌을까요? 하고 여자가 우는데 제가 다 속이 상했습니다. 여자도 너무 가엾고 제 딸과 저를 사기치려고 건드린 것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거야. 저 사기꾼들 제대로 혼내주고 싶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어요. 냉정하고 치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 영수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김 사장님,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황 증거 위주라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게다가 이지은 씨가 협박받아 진술을 번복할 위험도 있고요. 피고인들이 직접 범행을 시인하는 자백을 받아내면 결정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님이 직접 믿기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자기 죄들을 시인할 때 잡아야 확실합니다. 솔직히 사장님은 사기를 당한 싱에 없어요. 직전에 빠져나오셨으니까요. 그러니 그 전에 사기친 것들을 그 박씨 부자가 진술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때 몇 달 전 딸이 그 예비 사위놈한테 자기 차를 며칠간 빌려줬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딸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백업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사귀는 애는 선생인데 애네 집 50억 자산 있다니까. 골프 연습장이 2개야.
2개, 부동산도 있고, 그러다니까 저번에 만난 애보다 훨씬 조건 좋고 순진하고, 게다가 아버지까지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셨어. 선생 아빠 대학 동문이라고 하니까 껌뻑 죽던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재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긴, 그 정도는 다 조사해야지. 저번에 만난 여자 아버지가 고려대 동문이더라고. 그래서 동문회 명단 뒤져서 죽은 사람 이름 찾아낸 거지. 박성민이라고 작년에 캐나다에서 죽었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혹시 날아갈까 파일을 여러 번 백업했습니다. 탐정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중요한 정보들을 확보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탐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성민은 사칭한 겁니다. 본명은 박종수이고요. 그리고 박종수는 죽은 박성민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동문회 자료, 졸업 앨범까지 구해서 외웠더군요. 교수 이름, 건물 위치, 당시 사건까지. 완벽한 사기 시나리오였습니다. 게다가 가평 별장은 박종수 소유가 아닙니다. 임대업자한테 일주일만 빌렸어요. 박종수는 동대문에서 작은 의류 도매상을 하는데 빚이 2억 가까이 됩니다. 뭐요? 부자가 함께 사기를 치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기획하고 아들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박재욱은 5년 전 미국에서도 결혼 사기를 치다가 추방당한 전력이 있어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따님 말고 다른 여자 2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수원, 대전에서도 피해자들이 있어요. 연락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며칠 동안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는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이지은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4명이었어요. 피해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지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욕조에 묶여있던 그 모습, 머리에서 흐르던 피, 공포에 질린 눈빛. 이지은의 나이가 28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보다 1살 많을 뿐이에요. 만약 내가 그날 3층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욕조 여자 이지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딸 수진이가 저렇게 됐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내가 이지은이면 어떨까요? 3년을 믿고 사랑했는데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폭행당하고 감금까지 당했으니 만약 우리 딸이 그랬다면 저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저 사기꾼들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조사한 걸로는 법적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 미수로 그친 것도 많고 정확한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딸을 지켜내는 걸로 만족하기에는 제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기꾼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사장님,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텐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법정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 게 뻔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말 바꾸고 피해자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제가 직접 자백을 받아낼 겁니다. 아니, 그놈들 낯짝을 보고 따지고도 싶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제가 봤어요. 욕조에 묶인 이지은이를 28살짜리 애가 피 흘리면서 떨고 있는 걸. 우리 딸이랑 1살밖에 차이 안 나요. 1살. 우리 딸처럼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유린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약 우리 수진이가 저렇게 당했다면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죠.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며칠 후 그날이 왔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주머니에 넣으세요. 성능 좋은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받아 셔츠 주머니에 넣었어요. 작고 가벼웠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자백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저 쓰레기들 얼굴 보면 참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옆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비서한테서 내선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사돈과 예비 사위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저 뻔뻔한 얼굴들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마치 정당한 사업 미팅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예비 사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속이 뒤집혔어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 앉으세요. 악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만들었어요. 예비 사돈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네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고 예비 사돈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투자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농산물 수입 사업인데요. 화려한 표지의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박종수 씨, 제가 끊었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네, 저. 예비 사돈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이름 박종수 맞죠? 박성민 아니고?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선배님, 그게 선배 아닙니다. 제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죽은 사람 이름 훔쳐서 쓴 도둑놈이에요. 서랍을 열어 서류를 확 꺼내서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공중에서 펼쳐지며 소파 위로 흩어졌어요. 여기 다 있어. 당신 신상에 대해. 솔직히 좀도둑이 무슨 선배야. 제 목소리가 분노로 한층 더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가. 예비 사돈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해라니.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어요. 박성민은 작년에 캐나다에서 죽었어. 동문회 부고 기록 내가 찾아냈다고. 당신은 죽은 사람 무덤에 침 뱉은 거야. 라며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아, 그건 말이죠. 예비 사돈이 뒷걸음질 쳤어요. 됐고, 가평 별장. 빌린 거도 상견례 날짜 맞춰서 임대한 거라는 걸 다 알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사돈이 말을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거짓말이 들통 난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리고 당신 아들놈. 저는 예비 사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일단 들어봐.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블랙박스 녹음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예비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 돼. 애네 집 50억, 자산 있다니까. 저번에 만난 애보다 훨씬 조건 좋고 순진하고. 다시 들어도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예비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우리 딸 차 빌려 타놓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 너무 화가 나서 그러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내 딸이 얼마나 당신 좋다고 했는지 알아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27살짜리 애가 당신만 믿고.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당신은 우리 애를 뭐로 본 거야? ATM이야. 돈 뽑는 기계야. 제가 예비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예비 사위가 뒷걸음질 쳤어요.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이 울렸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풀고를 반복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지은이. 두 사람의 몸이 확 굳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 딸만한 애를 욕조에 묶어놨어. 머리를 책으로 때려서 피 흘리게 만들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스토커. 러니까요. 예비 사위가 변명하려 했어요. 스토커?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2억 뜯어낸 여자가 스토커야. 장인어른, 그건 빌린 겁니다. 빌렸으면 갚았어야지. 제가 그들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수원 이모씨 3천만 원. 대전 김모씨 5천만 원. 다 찾아냈어. 당신들이 망친 여자들 말이야. 그 여자들 인생을 망쳤어. 내 놈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까지 망치려고 들어. 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선배님, 예비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 아니래도.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가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인간 쓰레기야. 사람 탈쓴 짐승들.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비굴함이 사라지고 뻔뻔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란이 본인들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어쩔 건데요? 예비 사돈이 오히려 뻔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은 멀쩡하잖아. 돈도 아직 달라고 안 했어. 그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걸 어쩌라고. 그래, 여자들 몇 명 꼬셨다. 그게 범죄야. 예비 사돈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욕이 튀어나왔죠. 이 개자식이.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돈 가져간 거 증거 있어. 차용증 있어. 예비 사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멍청해서 그냥 준 거라고. 근데 그게 범죄야.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니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비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수진이한테 우리가 피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 진짜 수진이에게 잘했어요. 좋아했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피해? 피해가 없다고? 제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지은이가 지금 정신과 치료받는 거 알아요? 매일 밤 악몽 꿔요. 욕조에 묶인 꿈. 당신들이 때리는 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예비 사위가 변명하려 했어요. 수원 이모 씨는 회사 그만뒀어요. 동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서. 대전 김모 씨는 부모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5천만 원을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사람들 인생을 망쳤어요. 그것도 젊은 여자들, 누군가의 딸들.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갔어요. 예비 사위가 벌떡 일어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뭐라고? 이것들이.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랬어요. 여자들 속이고 돈 받았어요. 그것도 어쩔래요. 예비 사위가 빈정되자 사돈도 일어나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뭔 상관이야. 당신이 그 여자애들 부모야. 아니잖아. 이 개자식들이.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댁 자녀 피해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남의 일에 왜 나서. 예비 사위가 코웃음치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년들이 멍청해서 돈 중어지. 나 억지로 뺏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년이 지랄만 안 해도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재수없게 가자. 재우가. 예비 사돈이 가방을 챙기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딜 가? 이것들아. 제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비켜. 당신도 그년처럼 처맞기 싫으면. 그년도 돈 못 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고집부리다. 그 꼴 난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당신도 자꾸 까불면 당신 딸 학교도 찾아가고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 비켜. 예비 사돈이 저를 밀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이가 고소했어. 다른 피해자들도 전부. 상습 사기죄, 감금죄, 폭행죄. 당신들 끝났다고. 고소, 웃기네. 예비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나 있어요. 차용증이라도. 다 있지. 지금 했다고 자백했잖아. 그게 뭐가 어쩌라고. 예비 사돈이 저를 다시 밀쳤습니다. 아까보다 더 센 힘에 비틀거렸어요. 비키라고. 예비 사위도 덤벼들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제가 예비 사돈의 팔을 잡았어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놓아. 예비 사돈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순간 예비 사위가 뒤에서 제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데 예비 사돈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턱을 맞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아빠, 행세하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예비 사위가 저를 또 밀었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뒤통수에서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이 개새끼들. 제가 일어나려는데 예비 사돈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같은 위선자들이 제일 역겨워.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영웅 행세 좀 하지 마.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할 때였어요. 예비 사위가 뒤에서 제 뒤통수를 확 갈겼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감히. 제가 예비 사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싸움이 커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구야, 너? 예비 사돈이 변호사를 보며 소리쳤어요. 경찰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뭐? 예비 사위의 얼굴이 굳었어요. 폭행 현장 다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들. 예비 사돈이 핸드폰을 뺏기 위해 변호사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젠장. 예비 사위가 창밖을 보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재빨리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손들어. 잠깐, 우린. 예비 사돈이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다른 경찰관이 예비 사위도 붙잡았어요. 저 사람들이 저희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소된 상태입니다. 여기 고소장 사본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박종수, 박재욱 맞습니까? 네. 예비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찰관이 무전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4명의 고소장 접수됐고 조사 대상자입니다.
일단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기 등 혐의 관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우린 정당방위. 라니까요. 예비 사위가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예비 사돈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턱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피가 났지만 괜찮았습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단서 받으세요. 폭행 증거로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사돈이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물론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저에게 뱉더군요. 그렇게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장님, 녹음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백도 다 받았고요. 변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고 있었어요. 수갑찬 두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벅차 올랐습니다. 제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켜준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병원 가보시는 게. 변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턱을 만져봤어요. 붓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놈들에게 사기 당하고 학대당한 사람들보다는 말이죠. 한 달 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박종수와 박재욱이 수갑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피고인 박종수, 박재욱,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 감금죄, 폭행죄,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부자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이며 피해의 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자 이지은을 별장에 일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지은이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3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받았습니다. 사업자금이라며 2억을 받아갔고 돌려달라고 하자 별장 욕조에 묶어놓고 책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스토커였어요. 박재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한마디 더 하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3층 욕조에 여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이고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옆에 피 묻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지은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원, 대전의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재욱은 그동안 이것은 부자가 공모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전원 거부했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욱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다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 박종수, 피고인은 수년간 아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속이고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종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사기죄, 공동감금죄, 폭행죄, 협박죄로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박종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재욱. 피고인은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모욕했고 재범의 위험이 극히 높습니다. 박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죄, 감금죄,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미국 추방 전력을 고려하여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6년이요? 박재욱이 주저앉았습니다. 땅.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재욱은 출소 후 5년간 취업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합니다. 박종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했어요.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가혹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4명의 여성 인생을 망친 대가입니다. 범죄의 죄질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땅.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석에서 이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박재욱이 끌려가며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딸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은 제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피고인들이 법정 문을 나갔습니다. 수갑 소리가 복돼 울렸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이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수원 이모씨, 대전 김모씨, 모두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다행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딸들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괜찮아. 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딸이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부녀가 함께 밤을 새우며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도 하고 미래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빠, 나 한동안 사람 믿기 힘들 것 같아. 천천히 해. 시간이 약이야.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나 이지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벗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일자리를 찾아보려고요. 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해보시겠어요? 격리사원이 필요한데. 그리고 심리상담도 받으세요. 비용은 제가 댈 테니까.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지은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6개월 후 거래처 직원과 만나기 시작했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3년 전에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집중하고 취미로 그림을 배우며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소개받을까봐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 천천히 해. 소개받은 남자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물론 이번엔 탐정까지 고용해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깨끗했어요. 그 후 딸이 결혼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딸 행복하게 보냈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곧 손주도 볼 예정입니다. 그 욕조 속 여자 이지은도 다시 직장 생활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3층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욕조 속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철저히 확인하세요. 결혼 사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딸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길 기원드려요.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